서울 외곽의 낡은 아파트, 희뿌연 미세먼지가 가득한 새벽. 내 나이 70, 김영자. 남편은 5년 전 먼저 하늘로 떠났고 남은 인생은 홀로 조용히 보내려 했다. 하지만 그건 꿈 같은 이야기였다. 내 아들 태호와 며느리 배수진이 맞벌이를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황혼 육아라는 지옥에 갇혔다. 시작은 몇 년 전이었다. 며느리 수진이 둘째 손주를 낳고 복직하면서 내게 손주 육아를 부탁했다. 어머니, 저희 엄마도 바쁘시고 저희가 믿고 맡길 분은 어머니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자식 도와주는 마음으로 기꺼이 나섰다. 어릴 적부터 돌봐온 큰 손주 민준이에 이어 이제 갓 돌진한 둘째 손녀 예쁜이까지 맡게 되었다. 매일 아침 7시 나는 일어나 손주들의 아침밥을 준비했다. 수진이는 출근 준비로 바쁘다며 밥상에 앉지도 않고 어머니, 애들 아침 좀 잘 먹여주세요. 한마디 툭 던지고 사라지기 일쑤였다. 태호는 며느리 눈치를 보느라 아무 말도 못했다. 오전 내내 손녀 기저귀 갈고 맘마 먹이고 재우고 집안일을 했다. 집에는 청소기는커녕 빨래 건조대도 꽉 차 있었다. 나는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청소와 빨래를 반복했다. 오후 2시가 되면 큰 손주 민준이를 학교 앞에서 데려와 학원까지 바래다 줬다. 그리고 3시가 되면 손녀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왔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였다. 어머니, 오늘 저희 야근이라서 늦을 것 같아요. 애들 저녁까지 좀 부탁드려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 둘이 영화 좀 보러 가려고요. 애들은 어머니 댁에서 봐주실 수 있죠? 야근은 일상이 되었고 주말 육아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며느리는 나를 육아 도우미가 아닌 24시간 상주하는 무급보모로 여기는 듯했다. 가장 분통 터졌던 것은 지난달이었다. 며느리 수진이 태평하게 내게 말했다. 어머니, 저희 이번에 회사에서 인센티브 받은 기념으로 제주도 좀 다녀오려고요. 2박 3일인데 애들 좀 부탁드려요. 그녀의 얼굴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없었다. 마치 당연한 권리라도 되는 듯 이야기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했다. 나는 허리 통증에 밤잠도 설치는데 자기들은 여행을 간다고. 내 노년은 대체 누가 책임지나. 화가 치밀었지만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들 태호는 며느리 옆에서 아무 말 없이 눈치만 보고 있었다. 어머니, 제주도 가서 맛있는 거 많이 사올게요. 수지는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나는 그 미소가 마치 비웃는 것 같아 보였다. 며느리가 캐리어를 끌고 아들과 함께 집을 나서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온몸의 기운이 쭉 빠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 너희는 제주도 가서 쉬어라. 나는 여기서 등골 빠지게 손주나 볼 테니. 며느리의 싸가지 없는 행동은 비단 육아 강요에만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내 노력을 당연시하고 심지어 노골적으로 무시하기까지 했다. 나는 손주들에게 늘 유기농 재료로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먹였다. 하지만 며느리는 아이들이 밥을 조금만 남겨도 어머니, 애들 왜 이렇게 안 먹어요? 혹시 맛이 없어서 그런가? 라며 비꼬았다. 한 번은 내가 손녀에게 따뜻한 옷을 입혔는데 며느리가 와서는 어머니, 이렇게 두껍게 입히면 땀띠 나요. 요즘 누가 이렇게 입혀요? 저희 엄마는 늘 예쁘게 입히시는데. 라며 내 앞에서 손녀 옷을 훌렁 벗겨버렸다. 나는 모멸감에 치가 떨렸다. 손주들이 감기에라도 걸리면 며느리는 병원에서 돌아와 내게 대뜸 소리쳤다. 어머니, 제가 애들 좀 따뜻하게 해달랬잖아요. 또 감기 걸렸잖아요. 왜 이렇게 말씀을 안 들으세요? 마치 내가 일부러 애들을 아프게 한 것처럼 몰아붙였다. 나는 억울해서 말도 나오지 않았다. 아들 태호는 옆에서 수진아, 엄마한테 왜 그래? 하고 작은 소리로 말했지만 며느리의 등살에 금방 입을 다물었다.
내 몸은 점점 더 망가져갔다. 만성적인 허리 통증은 기본이고 무릎은 시큰거려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힘들었다. 손목은 욱신거려 밤잠을 설쳤다. 밤마다 파스를 덕지덕지 붙이고 잠들기 일쑤였다. 하지만 며느리는 나의 아픔에는 눈곱만큼도 관심이 없었다. 오히려 어머니, 요즘 기력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애들 보시려면 잘 드셔야죠. 라며 잔소리만 늘어놓았다. 마치 내가 게을러서 힘든 양 비꼬는 것이었다. 며느리가 제주도로 떠난 다음 날 나는 안 되겠다 싶어 사돈댁에게 친구들과 부산 여행 간다고 알리고 아이들을 맡기고 난 뒤 무작정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섰다. 사실 캐리어 안에는 며칠 입을 속옷과 잠옷이 전부였다. 내가 도착한 곳은 부산행 기차역이 아닌 동네 찜질방이었다. 뜨거운 불가마에 앉아 땀을 쫙 빼니 그제야 살 것 같았다. 하지만 이내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다. 남의 자식도 아니고 내 자식, 내 손주인데 내가 왜 이렇게 숨어 다녀야 하는 거야? 내 노년은 왜 이리 비참한가? 찜질방 구석에서 차가운 식혜를 마시며 나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다. 한때는 유복한 집안의 안주인이었고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내가 이제는 며느리 등살에 찜질방으로 도망치는 신세라니. 밤이 되자 나는 아무도 없는 찜질방 수면실에 누웠다. 익숙한 내 침대도 남편의 흔적도 없는 낯선 공간이었지만 이곳만큼은 나를 괴롭히는 그 누구도 없다는 생각에 안심이 되었다. 이대로 몇 년이라도 여기서 숨어 살고 싶었다. 하지만 행복은 잠시였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혹시 부산 가서 맛있는 거 드셨어요? 참, 오늘 저희 엄마가 중요한 약속이 있으셔서요. 오후에 애들 좀 빨리 데려다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나는 며칠 동안 묵은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 같았다. 육아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망친 곳인데 이곳까지 육아의 굴레가 나를 쫓아왔다. 그녀는 내가 여행 중이라는 사실조차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스케줄에 맞춰 내게 육아를 강요할 뿐이었다. 결정적인 사건은 며칠 뒤에 터졌다. 며느리가 제주도에서 돌아온 날, 나는 아침 일찍 손주들 옷을 입혀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며느리는 내게 어머니, 애들 잘 봐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제주도에서 실컷 쉬었어요. 라며 형식적인 감사 인사를 건넸다. 그 얼굴에는 마치 당연한 일이라는 듯 일말의 미안함도 없었다. 심지어 여행 기념품 하나 없었다. 나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내가 며칠 밤낮을 손주들에게 시달리고 찜질방에서 서러움에 울었는데 그녀는 마치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해준 것처럼 굴었다. 며칠 뒤 수진이가 내게 뜬금없이 말했다. 어머니, 저희 이번에 차를 바꾸려고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네요. 혹시 어머니 연금 좀 미리 당겨서 쓰실 수 있을까요? 나중에 저희가 여유 생기면 꼭 갚아드릴게요. 나는 두 귀를 의심했다. 내 연금까지 넘보다니. 이 정도면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분노가 마침내 폭발했다. 수진아,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내 연금이 내들 차 살 돈이야? 내가 너희들 육아 도우미인 것도 모자라 이제 내 연금까지 가져가겠다고. 너 정말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니니?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며느리는 내 갑작스러운 분노에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표정을 굳혔다. 어머니, 저희도 다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여유가 되면 당연히 어머니 용돈도 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릴 생각이었다고요. 어머니는 저희 좀 도와주시는 게 그렇게 아까우세요? 수지는 오히려 나를 이기적인 시어머니로 몰아붙였다. 아들 태호는 또다시 며느리 눈치만 보며 옆에서 쩔쩔맸다. 그의 무능하고 우유부단한 모습에 나는 더 큰 절망감을 느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내 인생, 내 노년, 내 존엄까지 짓밟는 며느리의 싸가지 없는 행동에 나는 마침내 반격을 결심했다. 그래, 너희들 맘대로 내 인생을 흔들게 두지 않을 거야. 이 늙은 어미가 한번 제대로 보여주마. 며느리 배수진의 싸가지 없는 행동은 제주도 사건 이후 더욱 노골적이고 치밀해졌다. 그녀는 나를 돈 한 푼 안 드는 개인 육아 도우미를 넘어 자신의 삶을 위한 도구로 여기는 듯했다. 나는 분통이 터져 밤마다 이불킥을 했지만 속으로만 사귈 뿐이었다. 아들 태호는 며느리의 비위를 맞추느라 급급했고 나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듯했다. 며느리 수진이 내 연금을 요구한 다음 날이었다. 나는 분노에 몸을 떨며 밤을 지새웠다. 아침 일찍 태호가 찾아왔다. 며느리가 시켰는지 어색하게 웃으며 내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엄마, 수진이가 어제는 좀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랬나 봐요.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도 좀 체계적으로 육아 도움을 받고 싶다고 이걸 좀 작성해 주셨으면 한대요. 봉투 안에는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다. 펼쳐보니 세상에나 마상에나 손자녀 육아 및 가사 지원 계약서라는 제목이 큼지막하게 박혀 있었다. 내용은 가관이었다. 김영자는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김태호, 배수진의 자녀 양육 및 가사 전반을 성실히 수행한다. 은 갑의 요청 시 주말 및 공휴일에도 자녀 양육을 지원한다. 의 개인적인 용무병원 방문 등은 갑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녀 양육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갑의 해외여행 또는 장기 출장 시 을은 해당 기간 동안 자녀 양육 및 거주지 관리를 책임진다. 나는 계약서를 읽는 내내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것은 계약서가 아니라 노예 문서였다. 심지어 마지막 조항에는 갑은 을의 노고에 감사하며 명절 시 소정의 선물로 대신한다는 문구까지 있었다. 소정의 선물이라니 내가 고작 명절 선물 몇 개 받자고 내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치란 말인가? 태호야, 너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이게 엄마한테 줄 계약서야. 너희가 나를 파출부로 아는 거야. 가정부로 아는 거야. 내 목소리가 방안을 쩌렁쩌렁 울렸다. 태호는 눈을 질끈 감으며 안절부절 못했다. 엄마, 그게 수진이가 그래도 육아에 대한 기준을 확실히 정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엄마도 편하시고. 편해? 내가 뭐가 편해? 내 허리가 부러지고 무릎이 쑤시는 건 안 보이니? 내 마누라 눈엔 내가 돈 안 드는 노비로밖에 안 보이냐고. 내 분노가 폭발했지만 태호는 여전히 며느리 눈치만 보며 엄마, 그냥 사인만 하시면 되는데 라고 작게 덧붙였다. 나는 계약서를 그의 얼굴에 던져버렸다. 막장 드라마? 그래, 제대로 된 막장을 보여주지. 계약서 사건 이후 며느리 수진은 나를 더욱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다. 한 번은 김장 처리되어 아들 집에서 김장을 하게 되었다. 나는 허리가 아파도 김치 한 폭이라도 더 담가주려고 애썼다. 며느리 친정 엄마와 동생들도 와서 김장을 도왔다. 그런데 김장 도중 며느리 수진이 친정 엄마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엄마, 이모, 저희 시어머니는요, 저희 애들 봐주시느라 진짜 힘드실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 여행 다녀왔는데 그때도 애들 다 봐주셨잖아요. 정말 대단하시죠? 제가 복이 많은 건지 저희 시어머니가 워낙 좋으셔서 그런지 하하. 그녀는 나를 힐끗 쳐다보며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친정 엄마와 동생들도 덩달아 웃으며 아이고 좋겠다. 시어머니 복이 터졌네 하고 거들었다. 나는 김장 비닐장갑을 낀 채 얼어붙었다. 복이 터져? 내가 지금 너희들 육아 노예라서 고생하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걸 가지고 자랑거리 삼아 조롱하고 있어. 내 눈에서는 피눈물이 났다.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김치를 버무렸지만
내 마음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했다. 태호는 이 상황이 불편한지 멀찌감치 떨어져서 딴청을 부리고 있었다. 김장을 마치고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도 며느리의 조롱은 계속됐다. 어머니, 역시 김치는 어머니 손맛이 최고예요. 이제 저희 집 김치는 어머니 김치로 다 채워야겠어요. 다른 집 시어머니들은 김치도 안 담가준대요. 다른 집 시어머니와 나를 비교하며 내가 공짜 김치 공장이라도 되는 듯 말하는 며느리의 태도에 나는 숟가락을 놓을 뻔했다. 아들 태호는 아무 말 없이 밥만 먹고 있었다. 나는 이 집에서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닌 공짜 노동력 취급을 받는다는 사실에 극도의 모멸감을 느꼈다. 며칠 뒤 손녀 예쁜이가 열이 심하게 나서 내가 밤새 간호했다. 새벽에 해열제를 먹여도 열이 떨어지지 않아 결국 아침 일찍 병원에 데리고 갔다. 아들 내외에게 전화했지만 태호는 회의 중이라고, 수지는 피곤하다며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나는 택시를 타고 손녀를 안고 응급실로 향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지만 독감이라고 했다. 나는 죽을 힘을 다해 손녀를 돌봤다. 오후 늦게서야 병원에 온 며느리는 내게 대뜸 짜증을 냈다. 어머니, 애를 왜 이렇게 아프게 해요? 제가 몇 번이나 따뜻하게 입히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걱정은 눈곱만큼도 하지 않고 나를 질책하는 며느리의 태도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더 기가 막힌 일은 그 다음 날 벌어졌다. 며느리 수진이 내게 영수증 한 장을 들이밀었다. 어머니, 어제 예쁜이 병원비예요. 총 12만 원 나왔는데 병원비는 어머니가 내시는 게 맞겠죠? 어머니가 애를 제대로 못 봐서 아픈 거니까요. 내 눈을 의심했다. 손녀 병원비를 나에게 청구하다니. 그것도 내가 밤샘 간호하고 애를 살리려 애쓴 대가로. 나는 그 자리에서 혈압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수진아,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너희 집 가정부야. 내 손녀 아픈 것도 다 내 탓이야? 나한테 병원비까지 내라고 해. 나는 소리를 질렀다. 수지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어머니,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저희도 다 계산해서 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애 보시니까 육아에 드는 비용은 어머니가 부담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아들 태호는 또다시 옆에서 며느리의 눈치만 보며 엄마, 수진이가 다 알아서 하는 소리니까 하며 나를 진정시키려 했다. 나는 그의 비겁함에 치를 떨었다. 연금 요구, 육아 계약서, 김장 조롱, 병원비 청구. 며느리의 싸가지 없는 행동은 나의 인내심을 한계까지 몰아붙였다. 나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손주들이 아무리 예뻐도 며느리 얼굴만 보면 속에서 천불이 났다. 이대로는 내가 먼저 쓰러져 죽을 것 같았다. 어느 날 저녁 아들 내외가 퇴근하고 돌아왔다. 며느리 수지는 소파에 벌러덩 누워 휴대폰만 보고 있었다. 나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큰손주 민준이가 내게 다가와 소곤거렸다.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욕했어요. 저 늙은이가 눈치도 없이 맨날 우리 돈만 축낸다고 했어요. 민준이의 순수한 입에서 나온 말은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내가 너희 돈만 축내. 내가 너희 육아하느라 내 돈 쓰고 내 몸 망가뜨리는데 너희는 대체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나는 부엌에서 칼을 들고 나올 뻔했다. 아니, 정말 칼을 들고 나가고 싶었다. 살기가 등골을 타고 흘렀다. 내 생에 이렇게까지 분노해 본 적이 없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서름과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할 지경이었다. 나는 며느리 수진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나의 얼굴은 이미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눈에서는 서슬 퍼런 분노의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수진아,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내가 돈만 축내는 늙은이라고. 내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어떤 폭탄보다도 무서운 위협이 담겨 있었다.
수지는 내 목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아들 태호 역시 상황을 직감하고 얼어붙었다. 이 늙은 어미의 한계를 건드린 며느리. 이제 막장 드라마의 진정한 막이 오를 참이었다.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다. 내 노년의 존엄을 되찾기 위해 나는 모든 것을 걸고 싸울 것이다. 며느리 배수진의 입에서 돈만 축내는 늙은이라는 망발이 터져나오던 그 순간 내 속에서 끓어오르던 화산이 폭발하는 줄 알았다.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았다. 내 노년의 존엄을 짓밟는 며느리의 싸가지 없는 행동에 나는 모든 것을 걸고 이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설쳤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생일대의 결단을 내렸다. 아들 태호와 며느리 수진이 밥상에 앉자마자 나는 봉투 2개를 턱하고 식탁에 올려놓았다. 태호야, 수진아. 어제 저녁에 니들이 한 말 잘 들었다. 내가 돈만 축내는 늙은이라니. 그래, 좋다. 그럼 이제부터 정확히 하자. 며느리 수진은 잔뜩 겁먹은 얼굴로 나를 쳐다봤다. 태호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만 뻥긋거렸다. 나는 첫 번째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내가 직접 작성한 손자녀 육아 및 가사 지원 비용 청구서가 들어있었다. 첫째, 손자녀 양육은 시간당 최저 시급의 1.5배, 야간 및 주말은 2배로 계산했다. 둘째, 가사 노동은 청소, 빨래, 식사 준비 모두 별도 비용 청구한다. 셋째, 아이들 병원비는 물론 병원 방문 시 택시비까지 전부 포함했다. 그리고 넷째, 내가 육아로 인해 포기한 내 개인 여가 시간 및 건강, 악화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 위자료도 추가했다. 나는 조목조목 설명했다. 내 계산은 오차없이 정확했다. 그동안 내가 공짜로 부려먹힌 시간이 돈으로 환산되자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왔다. 수진의 얼굴은 파랗게 질렸다. 태호는 사례가 들려 기침을 콜록거렸다. 나는 이어서 2번째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며느리가 내게 줬던 그 육아 계약서 사본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내들이 내게 줬던 이 육아 계약서 말이다. 변호사 친구에게 자문했더니 이건 부당한 강요와 불평등 조항으로 가득 찬 무효 계약서라고 하더라. 앞으로 이런 계약서 가져오면 바로 신고할 거다. 그리고 어제 네가 한 돈만 축내는 늙은이라는 발언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사람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노인 혐오 발언에 해당한다. 이런 발언이 한 번 더 나오면 그땐 법적 조치에 들어갈 거다. 알겠니? 나의 말에 수지는 벌벌 떨기 시작했다. 그녀는 내게 따졌던 그 싸가지 없는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다. 태호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내 눈치를 봤다. 드디어 이 늙은 어미의 진정한 반격이 시작된 것이다. 내 통첩 이후 며느리는 당분간 찍소리도 못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나는 며느리에게 가장 아픈 곳을 찌르기로 했다. 바로 육아 파업이었다. 오늘부터 나는 더 이상 너희 손주들을 돌보지 않을 거다. 내 황혼은 내 것이다. 너희 자식은 너희가 알아서 키워라. 나는 단호하게 선언했다. 수진과 태호는 혼비백산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저희는 당장 누가 애들을 봐요? 태호가 울상을 지었다. 수진 역시 어머니, 저희가 어디에 애를 맡겨요?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라며 발을 동동 굴렀다. 나는 비웃듯 말했다. 걱정 마라. 내가 내 연금까지 계산해서 너희에게 청구서 보냈잖니. 그 돈으로 비싼 베이비시터 고용하든지 친정 엄마에게 부탁하든지 아니면 너희 둘 중 하나가 직장 그만두고 직접 키우든지 해라. 그거 다 니들이 알아서 할 일 아니겠니? 내 황혼 육아 파업 선언은 아들 내외에게 직격탄이 되었다. 며느리 수지는 당장 회사에 휴가를 내고 어린이집이며 베이비시터를 알아보느라
동분서주했지만 갑작스러운 공백을 메우기란 쉽지 않았다. 베이비시터 비용은 상상 초월이었고 며느리 친정엄마는 나도 내 인생이 있다며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한다. 며칠 뒤 수지는 밤늦게까지 손주들을 데리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지쳐서 쓰러질 지경이 되었다. 그녀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렸다. 태호 역시 매일 야근은커녕 칼퇴근을 해야 했고 집에서는 며느리의 잔소리와 아이들의 징징거림에 시달렸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제주도 여행의 여유는 온데간데 없고 만성적인 피로와 짜증만이 가득했다. 내가 겪었던 고통을 이제야 그들이 직접 겪게 된 것이다. 일주일이 지났을까? 어느 날 저녁 아들 태호와 며느리 수진이 내 방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들의 얼굴은 눈물과 후회로 얼룩져 있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저희 편할 대로 어머니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 수지는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태호 역시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다. 엄마 제가 너무 불효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제가 다 막아줬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엄마. 나는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서야 굳었던 얼굴에 작은 미소를 지었다. 사실 나도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내 인생이 망가질 것 같았다. 나는 그들을 일으켜 세웠다. 됐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 부모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건 그 어떤 자식도 하면 안 되는 짓이다. 너희 부부도 힘들다는 거 엄마도 안다. 하지만 그걸 엄마한테 다 떠넘기는 건 아니지 않니? 이제부터는 너희들 책임지고 너희 힘으로 살아라. 그리고 엄마도 이제부터 내 인생 살 거다.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다. 태호는 칼퇴근 후 집에 와서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며느리 수지는 더 이상 내게 육아를 부탁하지 않았고 주말에는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거나 도우미를 고용하여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 물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그들은 점차 진짜 부모가 되어갔다. 나는 이제 매일 아침 뜨개질 학원에 가고 오후에는 동네 친구들과 게이트볼을 즐겼다. 한 달에 한 번은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며 황혼을 만끽했다. 며느리는 나를 볼 때마다 깍듯이 대했고 작은 선물이라도 들고 와서 어머니 건강하세요 라며 진심으로 나를 걱정했다. 아들 태호는 퇴근 후 내 방에 와서 어깨를 주물러주며 엄마 이제 좀 쉬세요. 제가 할게요라며 살가운 아들로 돌아왔다. 내 인생의 막장 드라마는 이렇게 통쾌하고 시원한 사이다 결말을 맞았다. 나는 깨달았다. 부모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 아니며 자녀의 이기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단호하게 지켜낼 때 비로소 진정한 존중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셨습니까? 속이 다 시원하시죠? 며느리 갱생 프로젝트 성공 비법 별거 있습니까?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인생을 지키는 용기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자식들 눈치 보느라 한숨만 쉬고 계신가요? 이제 그만 김영자 할머니처럼 통쾌한 반격을 시작하세요. 이 사연이 당신에게 나도 할 수 있다 는 용기를 주었다면 지금 당장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사이다 노년을 응원하고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과 이 희망의 메시지를 나누고 싶다면 주저하지 말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응원이 이 땅의 모든 황혼 육아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빛나는 황혼을 위해 함께해요.